미국 변호사가 되는 지름길 KTK 아카데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5년 2월 바시험을 운 좋게 패스한 이정석이라고 합니다. 예,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단은 먼저 제가 준비했었던 과정을 좀 짧게 말씀드리고, 되도록이면, 왜냐하면 어떤 게 궁금하실지 잘 몰라서 질문을 많이 받는 형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제가 여기 학원을 다니면서 느꼈는데, 조금 제가 준비한 분들 중에서 나이대가 아주 많은 뒤는 아니지만 조금 나이대가 있는 정도 같았지 느꼈어요. 왜냐하면 머리 색깔 보시면 아시겠죠? 조금 이제 나이가 좀 있는데, 저는 40대 중반에 시작을 했거든요. 이거를 시작을 했고, 저는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공학 전공이고요. 머리 구조가 사실은 완전히 수학이나 과학에 최적화되어 있고, 이제 문과 쪽하고는 사실은 별로 인연이 없는 그런 스타일이고, 근데 업무는 현재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어떤 기관에 그냥 일반 행정직으로, 뭐 변리사나 이런 건 아니고요. 행정직으로 한 15년, 한 20년 가까이 좀 근무를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동기는, 그래, 사람마다 지금 대부분 일하고 계시겠죠. 일하고 계신데, 저는 이 나이가 이렇게 먹었음에도 좀 부끄럽긴 한데, 제가 재밌게 할 수 있는 일, 좀 잘할 수 있는 일을 아직까지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지금 찾고 있는 중이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해서 나이가 먹다 보니까 50전에 뭔가 좀 하나 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도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동기가 좀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박사를 할까, 이 변호사를 할까 고민을 좀 했는데 답이 잘 안 나와가지고 제 아내한테 물었어요. 너 박사 마누라가 좋냐, 변호사 마누라 좋냐 그랬더니 와이프가 뭐 망설임 없이 그냥 변호사 마누라지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했고, 공부 과정은 저는 2021년에 UDSL, KTK 아카데미에서 UDSL 과정을 여름 겨울 학기를 연달아서 진행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운 좋게 육아휴직을 1년을 회사의 배려를 받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좀 어떻게 보면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변호사님께서 추천하셨는데, 일단 이론 강의를 한번 듣고 그다음에 문제풀이 중심으로 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약간 제 스스로를 볼 때 이해 속도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2번 들었습니다. 모든 과목을 다 2번 일단 이론을 쫙 듣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지바 리뷰라는 그 책이 있어요. 이게 KTK 아카데미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 그게 다 NCB에 라이센스된 문제집이에요. 그거를 문제당, 그러니까 과목별로 100문제씩 있는데 그거를 풀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색깔의 문제집들도 있어요. 뭐 OP라거나 스터디 에이드, 뭐 CP 뭐 등등등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쭉 풀었어요. 문제를 풀고. 근데 처음엔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서 한 문제 푸는데 막 30분 어떤 걸 막 해설을 보고 공부하는데 1시간까지도 걸렸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익숙해지는 것 같았고, 근데 뭐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객관식을 한 3,000에서 3,500문제 정도 풀어라, 이런 얘기를 또 어디서 들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제가 풀었던 문제가 3,000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님하고 상담을 하고 좀 더 풀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카플란이라는 회사에서 뭐 나온 PMBR이라는 문제집이 있어요. 그것도 과목별로 한 150문제 정도 되는데, 그것도 이제 또 구해가지고 풀었습니다. 풀고 해서 한 3,000문제 대략 맞춘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영어를 사실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주관식이 좀 걱정이 많았어요. 글 쓰는 거라나 이런 것들 업무적으로든 뭐 개인적으로든 해본 적이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그 단답형 ME, 그다음 길게 쓰는 MPT 같은 경우는 걱정이 많았어요. 나름 좀 준비를 한다고는 했는데 그냥 뭐 자신이 있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런 상태에서 첫 시험을 2023년 7월이죠. 그때 첫 시험을 보고 봤는데, 그 객관식은 좀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근데 그래서 그냥 여기 시험 혹시 한 분이라도 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좀 없으시구나. 그러면 점수는 얘기 안 해도 되겠다. 제가 점수를 얘기하면 대충 감이 올 것 같아서, 굉장히 중간식 점수가 낮아가지고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그래가지고 두 번째 시험 준비를 이제 들어갔는데, 그 두 번째 시험은 2024년 2월에 시험. 예. 혹시 점수 여쭤봐도 될까요? 시험 보셨었어요? 저 첫 시험에서
근데 이거 녹화 이거 원래 안 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이거 공개되는 건가? 얘기할게요. 첫 시험에서 ME 같은 게 6과목이 있는데 4과목을 1점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거의 합격은 아예 할 수 없는 점수고요. 예, 그 주관식 때문에 망했습니다, 사실 1차 때는. 그리고 2차 때는 그래서 좀 주관식을 좀 보강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많이 ME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을 좀 보냈고요. 객관식은 그냥 이 정도에서 크게 늘어날 것 같지 않으니까 조금만 더 올리거나 하면 현상 유지하자 이런 생각으로 좀 공부를 했고, MPT가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가장 걱정이 많았어요.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저한테는. 그 문제 하나 읽는데 어쩔 때는 한 2-3페이지 읽는데 막 1시간 가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갖고. 근데 시간 내에 읽고 하는 것도 첫 시험 때도 어려웠지만 두 번째 시험 볼 때도 사실은 마음 한편에 계속 MPT에 대한 좀 자신감 없는 그런 상태로 유지를 계속 그러고 갔었고, 빨리 제가 감을 못 잡더라고요. 강의를 듣고 해도. 그래서 어쨌든 어찌저찌 해서 나름대로 뭐 전략 아닌 전략을 세워서 공부를 했는데, 두 번째 시험도 딱 보고 나서 이번엔 살짝 좀 그래도 공부했는데 되지 않을까 했는데 더 떨어졌어요, 점수가. 예. 객관식 점수가 한 10점 이상 떨어졌고, 오히려. 그리고 주관식은 조금 올라갔는데, 그거 아시겠지만 스케일링이라고 하잖아요. 점수가 그냥 내가 맞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양 주관식 객관식을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스케일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확한 원리는 모르겠는데, 객관식이 많이 떨어지니까 주관식도 좀 개별 점수로는 올랐는데 이 스케일링에 대해 낮아져 가지고 둘째 시험은 오히려 점수가 더 떨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많이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입고 있는데, 나름 또 고민을 해봤어요. 뭐가 문제일까 했는데, 이 뭐 당구나 볼링 같은 거 이제 처음 배워서 처음에 가서 딱 치면 되게 잘 되거든요. 제 객관식이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첫 시험 때 잘 나왔던 게. 이게 첫 번째 점수가 내 점수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 시험 볼 때는 객관식을 제가 두 번째 시험 볼 때는 참고로 유월드를 썼어요. 유월드 썼고, 세 번째에서는 좀 변화를 좀 줘보려고 어댑티바를 했는데, 문제를 제가 풀면서 보니까 객관식 문제 풀면서 그 문제를 워낙 반복해서 봤더니 이게 사실은 문제 보면 답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눈에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정답률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한 70% 가까이 나와가지고 그 정답률에만 제가 완전히 도취된 것 같았어요, 둘째 시험 볼 때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생각을 한 게, 맞는 거는 뭐 어느 정도 되겠지만 틀린 문제를 계속 반복을 했어요. 희한하게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틀린 문제 3번, 4번 풀어도 또 틀리거든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집중적으로 좀 파고 들었고, 객관식은 그걸 중심으로 했고, 주관식은 두 번째 시험 볼 때 제가 그 문제를 딱 하나 에이전시 문제를 봤는데, 이게 무슨 과목이지 잘 이해를 못 해가고 일단 틀렸는데, 끝나고 나서 찾아봤더니 한 12년도, 그러니까 제가 응시한 데에서 그 전에 12년 전에 문제가 거의 사람 이름만 바뀌고 똑같이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우리 권장하잖아요, 10년치 공부하라고. 근데 저는 그거 보고 그냥 15년치로 늘렸어요. ME를 15년치로 늘려가지고 또 그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그 뉴 제너레이션 그 바이그잼 시험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아무래도 출제 위원들도 이제 없어질 시험에 그렇게 성실히 문제를 안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그 예전 문제를 또 이렇게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나름의 좀 꼼수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15년치를 해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지금 세 번째 시험에서 똑같은 문제가 나왔는지는 기억은 안 나요. 안 나는데 확실한 거는 자신감이 많이 올랐어요. 15년치 보니까 10년치 봤을 때보다 자신감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MEE 같은 경우는 과목별로 기출 문제를 다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답안지까지는 안 뽑고 문제지만 다 뽑아가지고 과목별로 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나름 문제를 보고 뒷면에다가 뭐 정답이나 이런 거 갖고 이렇게 주요 내용을 좀 손으로 다 메모를 해가지고 그거를 계속 들고 다니면서 반복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직접 작성한 것도 있었겠지만 그걸 계속 반복해서 봤거든요. 그럼 눈에 딱 보면 이슈 스파팅이 중요하니까 문제를 보면 이거는 뭐가 이슈고 이런 것들을 좀 바로 캐치하고, 그럼 머릿속에 룰만 있으면 이제 얼추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했고요. 그리고 ME를 세 번째 시험 보면서 바꾼 거는 저는 I락에서 C락으로 바꿨어요. 왜 바꿨냐면, 이슈를 저 같은 경우는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 때는 이슈를 솔직히 영어가 잘 안 돼서 문제에 있는 거를 그대로 The issue is whether 한 다음에 이렇게 그 문제를 그대로 썼습니다. 솔직히. 그랬더니 그럼 점수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 이슈 쓸 자신 없는데 어떡하지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C락도 있더라고요. 갖고 예를 들면 제가 이슈를 빼놓고 그 룰 쓰고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하고 컨클루전을 써요. 그 다음에 컨클루전을 그대로 컨트롤 C 하고 위에다 갖다 붙였어요. 그럼 거의 활용하면 되거든요. 그럼 내가 써야 되는 거는 룰, 어플리케이션, 컨클루전 이것만 쓰고 그냥 재활용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했더니 조금 더 속도도 나고 좀 수월해졌고요. 그리고 MPT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자신이 없었는데 요번에 그 KTK 아카데미에서 했었던 그 인텐시브 코스에서 저기 MPT 그 강사님이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그 일단 기본 틀만 짜면 우리가 생각하는 합격 그 점수가 한 3.5? 이 정도만 맞으면 사실 합격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기본 틀만 짜면은 거의 그 정도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그 틀 짜는 거, 그러니까 하나하나 너무 세부적인 거에 내 매몰되지 않고 그 틀 짜는 거에 좀 중심으로 사실은 좀 연습을 했고 그래서 인텐시브 과정이 굉장히 저는 MPT에서는 제일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딱 시험을 준비를 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특히 두 번째 시험에서는 나름 좀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또 나만의 전략을 짜야지 하고 이렇게 머리를 좀 굴려보고 했는데 두 번 떨어지고 나니까 내 전략 같은 것들은 별로 이렇게 영향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아웃소싱 전문가에게 맡기자 해서 인텐시브 코스 전까지는 제가 생각했던 공부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딱 정해서 해놓고 인텐시브 코스 시작되고 나서는 다른 공부 안 하고 그냥 그 과정만 따라갔어요. 근데 인텐시브 코스가 해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과제랑 양이 빡시거든요. 빡신데 그것만 다 숙제 제출 다 하고 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직장 다니면서. 근데 사실 저는 그 기간 동안에 거기만 사실 올인을 했습니다. 다른 거 안 하고. 그리고 준비를 했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시험을 봤는데 세 번째 시험 봤는데 첫 번째 MPT 딱 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갖고 사실 좀 이거 큰일 났다. DC는 내용밖에 못 보는데 이제 세 번째 끝났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주변에 같이 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약간 새로운 유형의 약간 MPT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만 어려웠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MB는 사실은 그냥 무난하게 본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그런 느꼈고 MB는 오전에는 괜찮았고 오후에는 좀 어려웠고 그래갖고 이런 마음으로 시험을 딱 보고 그 DC 보신 분들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거기 약간 흑인 여성분 약간 디렉터인가 그런데 그 시험 진행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항상 끝날 때 마지막 인사를 우리 다시 만나지 마요 이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세 번이나 들었잖아요. 저는 세 번 들어가지고 근데 저분을 또 만나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딱 하고 났더니 이번에는 점수가 보니까 뭐 되게 막 280점 이상 막 이렇게 고득점은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합격할 수 있는 점수는 무난하게 얻었고 점수가 MB랑 그 주관식 ME, MPT 점수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다행히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 MPT는 틀은 무조건 짰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틀을 짜서 그래도 어느 정도 받지 않았나 싶고 ME를 예전보다는 좀 기분이 좀 좋았던 게 좀 괜찮았던 것 같고 MB는 첫 번째 시험 봤었던 점수보다는 조금 낮은데 거의 회복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넘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정답은 아니고요. 저처럼 그냥 좀 학습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영어나 이런 것들이 좀 확 뛰어나지 않은 그냥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세 가지 키워드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반복하는 거. 저는 그냥 집에 있을 때도 혼자 있을 때는 그냥 KTK 강의 그냥 배경음악으로 틀어놨어요. 그냥 틀어놓고 출퇴근할 때도 계속 그냥 듣고 자다 이거 중간에 자더라도 계속 듣고 했고요. 계속 반복하니까 그중에 강의 50분짜리 강의 들으면 뭐 다음은 한두 개 룰이라도 내가 깼을 때 들었으면 이렇게 반복되면은 나중에 또 기억이 되고 그게 내 재산이 되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고 공부 습관 같은 경우인데 공부를 습관을 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당연한 얘기지만 회사 퇴근해서 이제 공부하려면 쉽지 않잖아요. 힘들고. 근데 그럴 때는 많이 힘들 때는 내가 오늘 딱 MB 객관식 문제 하나만 풀자. 책상에 앉아서. 그렇게 돼서 책상에 딱 앉으면 그렇게 해서 한 문제 풀고 그만둔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 앉으면 몇 문제라도 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항상 습관이 되게끔 만들었던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스터디 모임. 꼭 공부를 혼자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맞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은데 그게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스터디하면서
뭐 한 번에 합격하신 분도 있고 두 번에 합격하신 분도 있고 한데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같은 좀 길을 가는 전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롭지 않았던 것 같고 서로 막 푸념도 좀 하고 이거 공부하는 거 어디 친구나 이런 데 공부 안 하는 사람하고 얘기해 봐야 사실은 별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좋았고 정보도 많이 얻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리고 현지에 가서도 같은 숙소 해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시차 부분은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차 같은 경우는 저는 시차 적응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예전에 어쩌다 미국 출장 가면 한 출장 일주일이면 출장 복귀할 때쯤에 시차가 적응이 될 정도로 굉장히 오래 걸리는 스타일이었는데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시험 한 3주 전에 갔어요. 세 번 다. 회사에 그러니까 연차를 아예 몰았었어요. 그냥 뭐 이후는 나는 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갔고 그 다음에 가기 전에 졸피뎀 그 병원에서 처방받는 수면제 있잖아요. 그거 받아가지고 갔고 그래가지고 가서 비행기에서는 갈 때는 항상 똑같았는데 세 번 다 똑같았는데 갈 때는 막 거기 룰 정리한 거 막 계속 타이핑도 하고 외우면서 가는데 14시간 동안 잠을 안 잤어요. 아예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걱정이 되니까 걱정이 되고 잠이 안 와고 아예 밤 그냥 생으로 그냥 공부하고 현지 내리면 보통 이제 낮이니까 그때부터 또 버티고 해갖고 이제 잘 때 되면 졸피뎀 이제 반 쪼개가지고 먹고 한 일주일 지나니까 거의 이제 현지 적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숙소가 DC가 비싸잖아요. 그래갖고 저는 아는 지인이 좀 추천해줘서 워싱턴 DC에서 가까운데 버지니아에 에넌데일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그 조지 메이슨 지역 도서관이라는 공공 도서관이 있어요. 거기가 저는 세 번 다 이용했는데 거기가 좋은 게 출입할 때 뭐 여권인데 이런 거 아예 누가 온지 말는지 전혀 신경도 안 쓰고요. 굉장히 넓어요. 넓어서 자리 걱정 없고 공부하기 굉장히 좋은 곳이라서 거기를 많이 이용했고 숙소는 버지니아 거기 에넌데일에 있을 때는 에어비앤비를 이용했는데 만약에 조지 메이슨 지역 공공도서관을 근처에서 에어비앤비로 저같이 하려고 하시려면 거기 에어비앤비 숙소가 별로 없거든요. 없어서 아마 하시면 제가 묵었던데 거기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거기 좋은 게 또 한식 음식 많이 가리시는 분들은 거기가 옛날에 한인타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K마트나 한식당이 굉장히 많아요. 약국도 한국인이 하는 데도 많고 그래서 거기가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뭐 한국 변호사 시험보다 뭐 쉽지 않냐 뭐 하는데 저는 두 번은 못 볼 것 같고요. 한번 해봤더니 너무 힘들었던 것 같고 그래도 지금 여기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리고 공부하시고 계시다면은 합격하고 관계없이 지금 굉장히 큰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앞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력에 진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최대한 말씀드릴게요. 네. 그 첫 번째 시험에서 그 ME 1점씩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네네. 그럼 12과목을 그때 다 외우고 간 상태에서 1점씩 나온 거예요? 아니면 그냥 초시니까 뭐 경험서만 쳐보겠다고 하신 거예요? 아까 지시하신 대로 그 ME를 모든 과목을 다 공부를 했느냐 아니면 좀 선별적으로 초이스해서 했느냐 준비를 했느냐 요 질문이시죠? 전 다 했습니다. 예, 그 MB 7법은 당연히 다 했고 ME 전용 과목인 그 6개 과목이 7개니까 그렇죠. 그것도 다 10년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력해가지고 다 정리해서 공부를 다 했고 근데 제가 볼 때 첫 번째 할 때 룰을 너무 머리 안 들어와가지고 진짜 많이 나올 것 같은 뭐 여기저기 주워 들은 거 해가지고 한 과목별로 룰을 그렇게 많이 외우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자신감도 없었고 그게 좀 페인이 아니었나 싶고 그리고 ME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슈도 그냥 문제 갖다 베껴 쓰고 그냥 겨우 형식만 갖추는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 ME는 아시겠지만 이슈 스파팅에서 엉뚱한 이슈 잡으면 사실은 아무리 많이 써도 점수 안 주거든요. 예. 제가 빈칸 없이 빽빽하게 다 썼어요. 그래도 1점 줘요. 그러니까 이슈 잘 잡아야 됩니다. 예, 공부는 전 다 했습니다. 네. 이슈 스파팅을 잘 했어도 어플리케이션을 잘 못하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걸로 제가 점수를 받았는데 그렇죠. 예. 혹시 이슈 스파팅을 잘 하고 어플리케이션 어떤 식으로 적용을 시켰는지
그러니까 이슈 스파팅을 잘했다 하더라도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잘해야 되는데 거기 어떻게 네. 했냐는 질문이시죠. 저는 요번에 운 좋게 문제가 저는 제 기억으로는 소위 브리타라고 그러죠. 약간 의외의 질문들 그런 것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예, 그래가지고 예전에 약간 봤었던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슈가 예를 들어 하나 있으면 그거를 일단 이슈는 저는 마음속에만 두고 안 썼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속에 두고 그다음에 딱 보고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룰을 쓰고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쓰면서 일단 내가 뭐가 이슈인지는 일단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룰하고 그 팩트하고 이렇게 접목을 시키는데 예전에 제 경험에 의하면 가장 좋은 거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윌의 윌이 익스큐션에 대한 저기 성립 엘리먼트 같은 경우는 뭐 유언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이런 것들인데 이거를 일일이 다 사실 나열해주면 사실은 되게 6점짜리 답안인데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사실. 저도 그거를 마음이야 다 쓰고 싶을 때가 많은데 그 시간을 다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에 한 두 번째 시험 봤을 때 조금 점수 잘 나왔던 게 있는데 그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Secure the Transaction 보면 거기 requirement가 몇 개 중에 하나가 디스크립션 있거든요. 디스크립션이 있는데 그 상세하게 그 콜레터럴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그 문제에서 이슈였어요. 제가 다른 것들은 그냥 살짝 터치하면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썼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점수가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약간 그런 저는 전략으로 좀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면 유언자 트러스트 같은 경우는 그 트러스티 세틀러 이거 다 일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 같은 경우 시간이 없으면 이거 일일이 다 안 할 것 같아요. 대신 그 이슈가 되는 부분을 좀 반드시 그건 써줘야지 점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에서 그 M이를 아이렉에서 C렉으로 바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컨클루전 있는 거 그냥 복사해서 붙였다고 하시잖아요. 거의 그랬죠. 예. 그거 패러프레이즈 안 해도 괜찮아요? 그거를 그렇죠. 예.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KTK에서 수업 들으면 the issue is whether하고 블라블라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저는 아예 이슈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걸 그대로 갖다 그냥 썼어요. 예. 거의 그대로 똑같이 썼다고 보시면 돼요. 예. 혹시 네. 인텐시브 하실 때 MBA 과목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인텐시브 코र्스 하실 때 네네. 그거에만 집중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MBA 과목은 어떻게 아, 따로 공부를 하셨어요? 인텐시브 코스 숙제가 있거든요. 며칠까지는 50문제 풀어서 오답 노트를 내라 막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그것만 제가 좀 따로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답 중심으로 그냥 제가 그 전에 풀었던 것 중에 오답만 자꾸 반복하는 걸로 사실 해갖고 그거에 맞게 이제 인텐시브 코스 숙제 좀 내고 막 그런 식으로 했었죠. 그러니까 3차 시험 준비할 때는 주로 오답 중심으로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네. 실례지만 저도 MPT가 결정이 됐다가 네. 인텐시브 같은 들으셨었어요? 네, 네네네. 저도 그거 듣고 영어도 못하는데 좀 잘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분량을 어느 정도 쓰셨는지. 아, 분량이요? 사실 기억이 잘 몇 자 내지 저 그런 거 사실은. 그러니까 대강 어떤 느낌이냐면 저도 예. 그 인텐시브 모의고사 볼 때 네. 그 해라고 해주셨던 게 이제 헤딩만 해도 헤딩만 써놓으니까 맨 네. 마지막 결론을 안 써도 어쨌든 이거는 잡히더라고요. 아, 네네. 제가 사실 시험을 못 봐서 이번에 그러니까 안 네. 가서 그랬는데 그렇게 했더니 400단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아, 짧아서 혹시 네네. 그러니까 그 헤딩 말고도 어느 네네. 정도 양을 하셨는지 정도 기억나시나요? 아,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틀을 짜는 거는 앞쪽에 이제 메모랜덤 쪽에서 주로 틀을 짜고 거의 짜는 가장 수월한 문제고 그게 안 되면 이제 뒤쪽 어차피 라이브러리 가가지고 좀 도움을 받아서 이게 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렇게 틀을 좀 이렇게 짜놓고 거기에서 일단 가능한 한 최대한 땡겨서 집어넣어야죠. 그거는 이제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그거는 답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MPT 보면은 문제 보면 우리 그 포인트sheet 보면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실일 거잖아요. 그리고 이슈도 내가 이것도 이슈였어 생각할 것들이 거의 한 10개, 20개만 이렇게 되는 것 같았는데 저는 근데 그 중에서 그 앞에 멤버랜덤에 있었던 좀 중요한 부분 그것만이라도 한 담은 3-4개라도 딱 잡아가고 그거에 맞게 결국은
소ME잖아요. MPT가 하나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그거로 항상 ME 그거를 생각을 하고 그 구조라 생각하고 그 구조만 이렇게 잡은 거죠. 그런 식으로 저는 썼던 것 같아요. ME든 MPT든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미 물이 되게 많고 애롭게 많은데 혹시 어떻게 배우시는지. 아, 예. ME 룰이요. ME 룰은 일단 혹시 다들 저기 KTK 아카데미에서 그동안 나왔던 룰 받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저 그거 보면 그게 이제 그 NCB에서 나오는 그 드래프트 그 포인트시트에서 거의 그 핵심 부분을 따서 갖고 온 거잖아요. 그거대로는 사실 할 수는 없고요. 예. 그 문제의 내용이만 들어간 부분도 있고 해갖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중요한 부분을 뽑아내 봤는데 그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챗 GPT한테 살짝 넣어가지고 예, 그걸 좀 쉬운 그렇게 바꿔줘 하면 챗 GPT 친절하게 해주잖아요. 또 그런 거 활용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KTK에서 준 거에서 뽑아내고 챗 GPT 돌려서 약식으로 된 걸 가지고 보고 거기에서도 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제가 좀 조금 거기서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서 따로 좀 룰을 정리를 했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 거긴 거 다 못 외웠어요. 저도 다 못 외웠어요. 다 못 외웠는데 그래도 나름 자꾸 나오는 룰들은 그래도 최대한 외우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네. 혹시 비학기 과정은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아, BI 과정이요. BI 과정은 제가 여기 학원 와가지고 BI 과정 상담하고 듣고 바로 그날 결정하면서 이 학원 수강까지 끊었는데 그게 여름학기 시작하기 한 1, 2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임박하게 해가지고 되게 여름학기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때 한 1, 2주 동안 얼른 첫 과목인가 리얼 프로퍼티였던 것 같은데 그거 막 KTK 강의 듣는데 처음에 들으면 무슨 외계어잖아요. 하도 모르겠고 그랬고 급하게라도 선행학습 하려고 했는데 결국 못하고 그 수업 영어로 들으니까 거의 뭐 정말 간신히 통과만 하는 수준으로 해갖고 굉장히 사실 애먹었는데 그나마 이 KTK 김윤상 이사님이 한글로 좀 정리해 주셔가지고 그것 덕분에 그나마 좀 유지했고 겨울학기 때는 세 과목이거든요. 아마 에비던스 크리미널 이렇게 둘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아예 한 두세 달 전부터 그 세 과목에 대한 거를 KTK 온라인 강의를 여러 번 들었어요. 저는 선행학습을 충분히 하고 했더니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 네. 그 MPT랑 MEE 작성을 할 때 이제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그런데 네. MEE 같은 경우는 6문제가 이제 한 번에 풀게 될 건데 네. 그걸 순서대로 무조건 풀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왔다 갔다 해서 먼저 풀고 싶은 거를 선택해서 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러니까 ME 6문제인데 그거를 순서를 꼭 지켜야 되는지 아니면은 원하는 대로 풀어도 되는지 어차피 이게 컴퓨터로 보거든요. 네네. 컴퓨터로 보니까 거기에 1, 2, 3, 4, 5, 6 해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문제를 딱 보고 요거 먼저 풀고 싶은 거 먼저 풀어도 돼요. 대신 거기 번호에 맞게 입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현장에서 이거 DC 기준입니다. 그 현장에서 들은 바로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 2번 문제를 3번 칸 안에 적었다. 그거 채점자들이 어느 정도 확인해서 해준대요. 그 정도는. 전 그렇게 들었어요. 그 정도 에러는 봐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좀 오타를 자주 치는 편인데 네네. 우리 워드처럼 오타 있을 경우 그런 하이라이트가 이런 기능이 보여지나요? 아니면 무조건 오타는 자기 스스로 다 검수해서 하는 건가요? 그래서 오타가 잠깐만요. 오타가 쓰면 거기 체크가 나왔었나 안 나왔었나 지금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나왔었나요? 나온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은 게 있는데 어떤 분은 없다고 예. 하고 어떤 분은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게 좀 예. 근데 저도 그 공부하면서 그 다른 주에 약간 모범 답안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구글 가면 찾을 수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 6점짜리 답안, 모범 답안들도 오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아요. 엄청 많고 뭐 주어 동사 뭐 s도 안 붙이고 뭐 그런 거 많은데 사실 그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 마지막으로 아, 예. 제가 마지막 건 아니라 그 혹시 숙소 사용하실 때 그 시험장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버지니아랑 아, 어떻게 이동하셨는지
저는 아까 3주 전에 제가 미국을 갔다고 그랬잖아요. 가가지고 2주 동안 에넌데일에서 이제 한식과 함께 잘 지내다가 그다음에 한 1주 전에 DC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버지니아에서는 가정집이었죠. 가정집이었고, 그리고 한 일주일 전에 저 DC로 넘어가서 처음에 첫 시험 때는 저기 메리어트 계열사 호텔이다. 거기 호텔이 한 보통 30만 원 이상 하잖아요. 1박에. 비싼데 이게 몇 번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붙어가지고 좀 싼 호텔도 알아봤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묵었던 데랑 좀 마지막에 묵었던 데랑 사실 결국은 차로 다들 한 15분, 20분? 요 정도 이내였던 것 같아요. 그 정도 거리에서 왜냐하면 DC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예, 크게 이동해서는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요. 예. 네. 마지막에 MB 마지막 시험 때 MB를 그럼 이지바 리뷰로만 공부하신 거예요? 사실 마지막에는 어댑티브 봐만 했어요. 예, 근데 왜냐하면 결국은 거기 NCB 우리 무지개 색깔 책 있잖아요. 거기 있는 문제 이지바 리뷰는 사실 기초를 다지는 책이잖아요. 기초 다지는 거야. 그거 이제 한 두세 번 풀고 나서는 살짝 이게 제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 에이드나 OP나 CP나 이런 문제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거의 유월드든 어댑티브든 사실 다 똑같이 있거든요. 다 똑같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 자체 개발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제가 유월드랑 어댑티브 보면은 문제가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결국은 하나만 선택해서 했고, 저는 그래서 어댑티브로만 계속하고 틀린 문제에 집중했죠. 혹시 오답하실 때 네. 왜냐면 어댑티 계속 풀다 보면 정답을 외우게 돼서 네. 찍게 되잖아요. 네네. 그럼 오답을 하실 때는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답이 이렇게 막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다시 한번 거기에 해당되는 룰을 한번 확인하고, 그러면서 답이 아닌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A가 답이었으면 B, C, D도 결국은 하나의 룰로서 이렇게 뭔가 나온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 번씩 좀 읽어봤죠. 읽어보면서 했고, 눈에 계속 발랐고, 그다음 특히 이제 틀린 문제 같은 경우 좀 집중을 더 했던 것 같아요. 틀린 문제는 내가 또 왜 자꾸 틀리지 하면서 이게 보고 하면은 이 룰이 있었구나 하고 가면 이제 나중에 풀면 또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계속 반복해서 틀린 문제 위주로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네. MPT 하실 때 일단 MPT를 쓰잖아요. 그리고 네. 나중에 포인트식 같은 거 보면서 이제 수정을 하실 거잖아요. 어떻게 수정을 하고 고치셨는지, 뭐 다시 쓰셨는지, 어떻게 보면. 사실 제일 MPT는 말씀드리기가 참 자신은 없지만 제 과정을 그냥 참고처럼 말씀드리면요. 전 처음에는 MPT를 도저히 감을 못 잡아서 그냥 포인트 sheet을 막 그냥 똑같이 타이핑해 봤어요. 너무 막막해갖고. 근데 하면서도 아니 이런 걸 어떻게 쓰지? 말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쨌든 읽기만 하다가 나중 가서는 사실은 이거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아까 구글에 가갖고 다른 모범 답안들 있죠. 실제 1시간 반 동안 쓴 답글을 사실은 갖고 와서 주로 봤어요. 보면은 거기도 포인트 시트하고 보면 빠진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모범 답안이라고 이렇게 초이스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주로 보면서 이 정도 쓰면 그래도 좀 점수 나오는구나. 그런 걸 사실 좀 감을 주로 익혀갔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좀 했습니다. 네. 제가 학교 수기를 인터넷에서 보는 것 같은데, 네. 대하고 좀 상황이나 어떤 배경이 비슷한 것 같아서 예.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일단 뭐 전공도 공학적으로 전공을 하신 것 같고, 네. 제가 하시는 업무도 그런 쪽인데 제가 조금 유사하더라고요. 예. 제가 근데 그 마인드 자체가 제가 지금 공부하는 쪽도 저는 이제 엔지니어 쪽이니까 그 마인드도 그렇고 저희가 쓰는 용어나 업무상 쓰는 용어도 공학 쪽하고 법 쪽하고 많이 틀리잖아요. 네. 어떻게 그걸 극복을 하시면 이 공부를 하셨는지, 그리고 시간적으로 뭐 업무를 하시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작년까지는 그나마 나름의 어떤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공부를 좀 다른 공부 좀 했었는데, 지금 이쪽으로 공부를 하려니 이제 시간도 업무와 같이 병행을 하려니까 저녁에 남는 시간 그래봐야 뭐 잠을 줄이더라도 한 3-4시간 네. 주말에 시간을 활용하고 그런 식인데, 그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셨고 마지막에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실 때 어느 정도의 어떤 본인만의 이제 뭐 시험 치기 전까지 뭐 한 달 아니면 2달 정도 휴가를 내셨다든지 아니면 뭐 휴직을 하셨다든지 그런 어떤 있었는 건지, 네. 어떻게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공학 공학, 예. 베이스인데, 예, 공학 베이스인데 어떻게 법학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이런 체인지가 됐느냐? 맞아요. 저도 완전히 글 쓰고 있는 거는 사실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공계 쪽은 시험을 보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잖아요. 막 문제를 요래요래 공식을 넣어 결국 답을 내는 거고, 이 문과 쪽은 이렇게 풀어나가는 글을 풀어나가는 이렇게 약간 삼각형 구조고 역삼각형 구조고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공부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법이라는 게 수학이 공식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이것도 룰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갔고, 처음엔 좀 막막하다가 하다 보니까 이거 뭐 크게 차이는 없네 이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저는 자연스럽게 극복이 됐고요. 예. 그리고 아까 직장 다니면서 공부 시간 어떻게 할애했느냐, 약간 이런 유혹도 있었어요. 그 일과 시간에 업무할 때 중간에 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그냥 아웃룩 하나 창 켜놓고 이렇게 막 룰 막 쓰면 누가 얼핏 보면 이제 저 뭐 영문 레터 쓰나 보다 뭐 이렇게 알지 않겠냐. 저는 다니는 회사가 굉장히 작고 사람도 별로 없어가지고 옆에서 뭐 하는지 사람들이 숨소리까지 다 들리기 때문에. 근데 그것보다도 저는 약간 멀티가 안 됐어요, 사실은. 그래갖고 일과 시간에 그거 잠깐 한다? 괜히 일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안 돼갖고 저는 그냥 스위치. 그냥 일과 시간에는 이렇게 일로 켜놓고 딱 회사 나온과 동시에 제 머릿속에 스위치를 딱 해갖고 나는 수험생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또 퇴근하면서 강의 듣고 아니면 요거 어댑티브 이로 문제 풀고 집에 가서 또 이따가 뭐 애들 자고 나면 또 하든지 스터디 카페 가든지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좀 했고, 평소 때는 평일날은 전 약간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요. 저녁 때 보통 애들 강제 취침 종료 시간이 10시였어요, 저는. 그래서 10시 딱 되면 저는 이제 방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한 12시 정도? 한 2시간? 좀 길게는 3시간 정도 했고, 당연히 뭐 회사나 부득이한 것 말고는 지인들하고의 저녁 이런 건 아예 사실 다 미리 얘기를 해놓고 아예 다 안 잡아서 평일날은 그렇게 확보를 했고, 주말에는 뭐 그 스터디 카페 가고 되도록이면 하되, 뭐 보통 누가 얘기를 하는데 뭐 하루에 뭐 10시간, 12시간 공부해야지 되지 않겠냐, 자격증 시험 준비하려면. 근데 저는 그 정도의 집중력은 있지 않았고요. 그렇게 오래 앉아있다고 사실 다 공부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도 한 2시간 끊고 또 집에 와서 뭐 잠깐 밥 먹고 딴짓 하다가 또 가고, 보통 스터디 카페를 4시간 이상 끊지는 않았어요. 계속 중간중간 움직이면서 하면은 오히려 더 그 공부한 시간만큼은 더 효율적으로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 임박해서 준비를 했던 거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인텐시브 코스에 그것만 따라가는데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공부 시간 거의 다 찼던 것 같아요. 그 이외에 할 수도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했고, 항상 세 시험 다 한 달 거의, 그러니까 3주 이상 전에 미국 가서 거기서 이제 최종 정리를 하는 그런 식으로 좀 저는 했었습니다. 네. 좋아하는 일을 찾고 싶으셔서 공부를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네. 본인이 공부하면서 맞다고 생각이 드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늦은 시점에 시작을 하셨는데 그 다음 커리어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셨는지. 네. 이걸 하고 나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은 건지 앞으로 어떻게 이제 커리어를 관리할 건지 이런 질문이셨죠. 이거를 하면서 분명한 건 좀 재미를 느끼긴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재미가 없게만 계속 생각하면 수험 생활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번뇌를 하는 얘기인데, 막 우리 한번 시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MB 막 문제 풀다 보면 오전에 100문제, 오후에 100문제 풀잖아요. 하다 보면 나중에 한 70몇 문제 가면은 이제 A주에 사는 철수가 뭐 B주에 사는 영희하고 길에 맞닥뜨렸는데, 그럼 이제 막 나중에는 문제 풀기에 막 사람이 지치니까 제발 아무 일 하지 마라 막 그런 했어요. 근데 결국 일이 일어나잖아요. 사건이 아니라면 문제가 안 나오니까. 그래갖고 그런 것들은 막 괴로워하고, 어쩔 때는 공부할 때는 MB 문제 하나 풀 때마다 나는 내가 지금 미국 변호사고 이건 하나의 내가 자문해줘야 될 수임할 사건이고 요거 한 건당 10만 원 받는데 막 이런 식으로 막 자기 세뇌를 하기도 했어요. 막 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그런 것도 하긴 했었는데, 일단은 하면서 좀 재미를 조금 느꼈던 건 사실이고, 근데 제 주변에 요거를 따고 나서 비슷한 저처럼 이런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 거는 주변 사람들 보면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보통 보면
큰 회사에 있던 분들은 이제 이걸 따고 법무실 쪽으로 가서 이제 요거를 좀 더 활용하는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제가 지식재산권 쪽에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회사에서 근무했던 경력과 이 라이선스를 가지고 회사를 나와서 특허 로펌을 들어가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분도 있고요. 굉장히 막 다양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회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엄청 작고 뭐 법무실 이런 게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 케이스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행정 업무만 해왔던 사람이라 어떤 실무적인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좀 늦었지만, 근데 제가 만약에 지금만 나이 30이었다 그러면 솔직히 지금 당장 직장 요거 마무리하고 나왔을 것 같아요. 나와서 새로운 거 시도할 텐데 지금 이제 아이들도 있고 가족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무모하게는 할 수 없고, 그래도 뭔가 이거 가지고, 왜냐하면 이 라이센스 가지고 그냥 책상에 넣어놓으면 그 그냥 아무 짝에 쓸모 없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쨌든 뭔가를 좀 해서 내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뭔가 찾아야겠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정해진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기 한마디로 미국 사시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대단하시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자, 여러분들 모두 합격하시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면 여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저희 KTK 아카데미 홈페이지, 그리고 바데미 홈페이지, 네이버 카페, 그리고 책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